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 주 휴가를 저희가 잘 보내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죠? 잘 다녔습니다. 네네. 속초 다녀오셨다고 그때 그렇습니다. 방송 때 저는 얘기하셨고. 뭐 휴가는 속초만 갑니다. 네. 뭐 바가지 많이 썼어요? 제가 해수욕장을 갔다가 저 대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급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일단 주차료 5,000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뭐 그거야. 들어갔는데 그 있잖아요. 그늘막이. 거기 4만 원. 파라솔. 네. 파라솔도 아니야. 저기 그늘막. 그늘막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튜브. 그 파는 것도 아니고 대여. 네. 10,000원. 야, 뭐 거기까지는 저 펜션 하룻밤 40만 원에 비하면 약관해. 그렇지. 그 뭐 평상에 닭백숙 40만 원. 뭐 이거보다는 나은 건데. 아니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 애국심을 발휘해서 일본에 안 가고 있는 판인데 이럴 때 이 관광 보기에 손님을 내쫓는 일을 해요.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백사장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그랬더니 왜 여기서 치냐고. 맞아, 못 치게 하더라고요. 저 4만 원 이거 돈 내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 뭐가 되냐면서 막 야단치고 반말하고. 백사장이 자기들 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는 거예요. 그 돈이 비슷비슷해요. 네. 요즘에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안 되겠다. 이 해수욕장의 국유화가 시급하다. 국유화. 사장님이에요. 해수욕장이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사유지가 됐어요 이미. 거의 이제 뭐 5,000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거예요, 보통. 네. 이게 사실은 관광지가 우리나라 이제 그런, 특히 해변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변가에 여름철 말고도 물이 좀 차져도 와서 놀거리들 만들어서 이게 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성수기 비용이 좀 싸지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휴가를 무조건 7말 8초에 가야 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 데가 바다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 한 달에 모래사장 깐 비용까지 다 뽑으려고 하면 그런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동해바다가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른 놀거리, 먹을거리들이 생겨서 평소에도 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또 한 측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서 KTX가 세일을 해요. 4인 기준으로 강릉은 지금 5만 원에 갑니다. 어이구 이런. 싸네. 그리고 4인 기준? 예, 그러니까 4명이 5만 원? 4명이 5만 원에 가고 와. 부산은 4명이 제가 알기로는 9만 9천 원에서 일단 10몇만 원 수준으로 지금 되게 싸게 해서 9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세일을 하거든요. 곧 시작하는데 아마 다음 주쯤 시작을 할 건데 그런 거 노려서 KTX 타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들 한번 또 훑어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김용석 본부장이 계신데 김용민.com 욕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면 욕만 할 것 같은데. 욕장, 그 욕장. 씨발만 하게. 여러분들 휴가 이렇게 또 너무 바가지 이러겠는데 가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 부산으로 오셔서 네. 코미디 페스티벌로. 코미디 언제 합니까? 이게 저희가 8월 25일부터 하거든요. 요거 KTX 타고 가면 되겠네. 4명에서 그렇죠. 10만 원. 4명 딱 좋네. 모아가지고 10만 원 안쪽으로 또 티켓. 어디서요? 보시면 어디? 되니까.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장소가 어디더라? 예, 거기 백스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백스콘. 예. 저희가 공연에 또 썰빵이 이번에 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이런. 또 토크 콘서트 준비돼 있으니까 와서 좀 시원하게 웃다 가셨으면 좀 아이고, 비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래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입고 왔습니다. 며칠간에요? 저희가 3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금, 토일. 25일부터 28일까지. 그렇죠. 예.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예. 뭐 시상도 하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저희 또 준호 형이 하는 거라. 준호 형이 또 이번에 정신 차리고 복귀했어요. 김준호. 예. 국제가 들어가는데 그럼 네네. 해외에서도 출전을 하는 팀이 있나? 해외 팀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팀. 어떻게 알아들어? 통역? 그게 거의 이제 대화가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슬랩스틱. 예. 철사에서 잡는 옛날에 거. 일본이랑 교류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일본 코미디언들이 우리나라 프로그램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예,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미디 빅리그가 있었네. 일본의 유명한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근데 재밌게 봤었는데. 일본 개그맨들 이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분위기가 좀 이래가지고. 와야죠. 꼭 모시고 이럴 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민간교류는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코미디언들이 방진복을 입고 오면은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큰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예. 그 광진복 입고 우리나라 엿먹이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한국이 방사능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산 고리 원전. 일본에서 방지복 입고 살고 있는데 있는 채로 왔다. 무대에 올라오면서 벗는 퍼포먼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음 코미디 페스티벌 때 내년에 서석에가 시작. 서석개그가 하여튼 진짜 서정 개그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요. 진술을 보여드리도록 또한 3명 하겠습니다. 오겠네. 예. 자, 착한 닭 가슴살 스테이크.
아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됐습니다. 예. 아, 지난번에 이거 광고했다 제가 폭식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댓글 엄청 올라왔어요. 예, 예. 진짜 맛있나 보다. 닭가슴살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보면은 이게 떡갈비 같은 맛이. 떡갈비예요. 네. 같은 맛이랑 떡갈비 맛이에요, 진짜. 네. 제가 오늘 이거 나온다 그래서 저녁 굶고 왔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녁 안 먹고 왔어. 지난번에 너무 맛있었는데 배가 불러 많이 못 먹었는데 오늘 작정하고 또 먹으려고. 오늘 뽑으세요. 예. 오늘도 맛있네요. 야, 이건 진짜 식사한끼로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되고. 나는 계속 맥주 안주가 생각이 나. 아, 맥주 안주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사케 좀 준비해 주세요. 사케. 준마이 다이긴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산 사케도 있어요. 백화수복. 백화수복. 이게 무슨 술이에요, 그 사케가? 청주. 어떻게 제조하는 겁니까? 그게? 쌀로 빚어가지고 그 막걸리 밑에 누룽 찌꺼기 넣고. 없고 그 위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청주예요, 그게. 막걸리를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안에 있는 게 다 가라앉고 그게 맑은 게 남습니다. 그게 이제 청주죠. 네. 그거 근데 이제- 위에 것만 먹는 게 옛날 유행이었고. 우리 전통 누룩을 넣으면은 그건 이제 청주고 그 누룩 같은 효과를 내는 일본산 그 주종이 있대요. 주정이 그걸 넣으면은 이제 사케가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백화수복은 우리 국산 브랜드인데 토종 브랜드인데 그 일본산 주정을 집어넣는데 그 종류는 사케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 이해찬 대표가 그걸 드셨다가 네. 곤욕을 치운 거지. 우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네, 착한 보쌈, 착한 족발에 이어서 착한 시리즈 3편입니다. 네, 간편하게 즐기는 맛있는 단백질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네,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고요. 해썹 인정을 받아가지고 안심하고 정말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닭가슴살 좋다는 건 아는데 좀 퍽퍽하고 좋죠. 질리기도 합니다. 그만 먹으면은. 자, 그런 고역을 덜어드립니다. 오븐에 천천히 구운 스테이크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청양고추 맛과 떡갈비 맛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닭가슴살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께 아주 훌륭한 대용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있는 그대로 닭가슴살이니까.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팩에는 단백질 1일 권장량의 31에서 33% 제공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들었네요. 그건 3팩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아침, 자, 점심, 저녁. 그치. 하루 용량을 다 채우는 거네요. 착한 시리즈는 가격도 착한데 100g 한 팩에 1,900원. 네. 엄청 한 팩 싸다. 가격도 이미 착하지만 세트 구매하시면 더욱 좋겠어요. 10팩 14,500원. 20팩 그러면은 20팩이면은 팩당 1,300원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26,000원. 30팩은 38,000원. 네. 자, 30회 가면 한 팩당 1,196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엄청 예. 싸네요. 예. 이게 진짜 착한 닭가슴살이 맞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착합니다. 예. 아, 청양고추 들어가니까 이건 좀 별미네, 별미. 청양고추 들어간 건 못 먹었는데 이쪽에 있나? 네, 그거 드세요. 안에 파란 게 이렇게 알게 있는 게 있어요. 아. 청양고추. 맛있다. 이게 형님 여기 이렇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닭가슴살 저번에 한번 사서 먹었는데 썰어가지고 볶음밥 할 때 넣어가지고 볶음밥에서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또 햄 대신 햄은 약간 몸에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햄버거 패티로 하면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 모양도 딱. 자, 맛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장 착한 가격에 만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네. 못 만드시는 분들 닭가슴살 드시면서 굉장히 고역스러워 하시던데 그렇지. 네, 이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뭔가 필이 약간 돼지 필이 나는 듯한 국수 맛이야. 네. 떡갈비 맛이야. 그렇죠. 전 햄버거 패티 맛이에요. 예. 네. 근데 김수민 씨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만 먹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예. 그 뒤로 있는 대마를 대마를 들면서 환각 상태에서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게 돼요. 제가 대마로 대마시안이라고 튈줄 몰랐어 진짜. 대맛이 네, 대마시안이라고 업체를 하나 비밀리 운영을 하고 그 있어요. 대마군요. 박정희가 남긴 이 시대 유산을 최종적으로 넘어서는 것 바로 대마 합법화입니다. 가끔 집에서 재배한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 경찰견들이 그 냄새 맡고 바로 알잖아요.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앞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걸 했다. 그럼 저는 그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게 옷에 조금이라도 묻어있잖아요? 그럼 제가 느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명 이렇게 한번 너 그거 했냐? 나 무서워. 지금 야, 너 솔직히 삼지견이야? 얘기해봐. 저는 그래서 바로 알아요. 근데 태국 여행을 갔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냄새 나더니 제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저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예요. 제가 너무 역하고 그래가지고 저 그 탐지 능력이 제가 진짜 있어요. 인천공항에 취직해야 되겠다. 삼지견 대신에 말도 할 수 있잖아. 개 목줄 하나 사가지고 탐지인. 내가 가가지고 냄새 맡고 있을 테니까 저 그거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부산 저 코미디 페스티벌 가서 네. 사람들 냄새 한 맡아 딱 잡으면 뭐 기가 막히게. 저 이번에 개그맨도 한번 잡아내겠습니다. 누가 있나. 네? 근데 기사거리 하나 만들고 오겠습니다. 미국은 대마가 합법화됐습니까? 거의 합법화됐죠. 예, 뭐 주마다 다르죠. 뭐. 다른데. 의학용으로 허락이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합법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제가 아는 분도 노년에 별장 지려고 땅을 사줬는데 그 동네가 대마 키우는 지구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대마 사업에 뛰어들게 돼갖고 아주 얌전하신 양반이신 분인데 갑자기 대마철을 뭐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요즘 저한테 설명을 하셔갖고 제가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 대마를 삶은 물이 이 폐 질환에 좋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걸 갖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드시는 분들 내본 적이 약으로 있어. 썼죠 옛날에 진짜. 예. 오 진짜. 허리 통증 있고 이러신 분들, 관절염 이런 분들 많이 배 썼다고요. 아플 때 네. 피고. 이게 뭐 대마를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미국에서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걸로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그냥 대마 한 대 피우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이제 자극적이군요. 학생 그러니까 그만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데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옷장 안에서도 형광등만 키면 그 키울 수 있다고 수경 재배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자급자족해서 피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어쨌거나 거의 합법화가 돼서 예, 많이들 하죠.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쟁점이 젊었을 때 마리화나를 피워봤냐 안 피워봤냐. 요즘 안 펴보면 또 약간 근데 촌스러운 분위기가 그게 있죠. 예. 거짓말을 하면 펴봤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되고 근데 폈는데 안 폈다 그랬다 나중에 증인이 나오면 그게 더 궁지에 몰리는 거지. 그래서 피면 폈다고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그 아들 조지 부시나 오바마도 얘기했고 클린턴이 옛날에 안 폈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해서 뭐라 했냐면 빨았지만 머금었다. 예. 들이마시진 않고 겉들이 했나. 예. 예. 머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자기들 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부적절한 관계와 비슷한 얘기네. 네, 그것도 이제 같은. 클린턴도 참 말장난의 대가야. 예, 뭐 정말 잘 대단했죠. 만드네. 예. 우리 또 김윤정님, 김성애 보좌님 반갑다면서 2만 원 쾌척 감사드리고요. 김성애 보좌관이 아니에요. 김성애 총재님입니다. 총재. 총재. 어. 김성애 총재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총재님. 이제 인사하는 우리 아까 인사 안 했는데 맞아, 인사 안 했네.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박원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인 평론가 나오셨고. 예. 자, 우리 김성애 형님 지금 네. 어디 총재예요? 통장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예, 손혜원 의원실 부장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와이라는 정치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뭐 김용민 저희 정치부시에 나와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카카오톡에서 친구 그 추가해서 아이디로 친구 찾기해서 띵크와이 해야겠다. THINK 지금 바로. WHY를 하면 뜹니다. 싱크와이가 뜨고 그걸 친구를 추가한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인데 말을 걸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매우 불친절한 집단이라 본인이 정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만 모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300분 정도가 서포터즈로 등록을 해주셨고 그분들한테 2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해서 오늘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뭐 받아보신 분들은 다 받아보셨게 됐고요. 그다음 그거 해보니까 이 세대 간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하는지 지금 설문을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장을 전부 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도 안 시키고 제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이고 친구 추가했습니다. 친구 이군요. 추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하냐를 여쭤봤더니 이게 주관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관식으로 해서 인간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그 가장 많은 답변이 45%가
분열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이제 시끄러운 소리까지 우리 안철수 대표님 또 지금 칭송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요? 국민의당이랑 해서 그때 다 나갔잖아요. 만약 그때 그분들이 안 나가고 비겼다면은 아. 2016년에 총선 어떻게 재앙이죠, 됐을까? 재앙.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신 다음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좀 포지션이 높았고. 네. 반면에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 주신 거는 우리 당이 좀 대가 세게 못한다. 내가 좀 이렇게 타협하고 야당이랑 너무 이렇게 그 붙어 먹으려고 드는 거 아니냐. 제가 또 이 정치 부심에서도 항상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파트너 정당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는데 예, 사실 이제 저도 좀 지쳐가던 중이었거든요. 예. 1,600분이 이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1,600분의 답변의 대부분은 이 안 된다 이렇게 저기 말랑말랑하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19대에서 컷오프된 이유가 뭡니까? 그 보수 정당이랑 싸우고 보수 언론이랑 싸워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네네. 김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편들다 그렇게 된 거고 그때 보면 시끄러웠던 의원들이 전부 다 낙마를 많이 했어요 20대에.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좀 혹평을 하자면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부하가 치밀었던 건데 아무도 정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정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자기 점수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입법 발의를 몇 개 하냐, 통과를 몇 개 시키냐, 출석 얼마나 하냐. 그래서 이게 마치 고3 수험생 반처럼 돼버린 이 분위기가 마치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 SNS에 전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그 자꾸 뭐랄까 분칠하는 거. 그러니까요. 뭐 예. 가장 최근에는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도 그럼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이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3 수험생 반처럼 되는 거예요. 입시 압박에 못 견디고 한 자리가 비면 아이들이 꽃 놓치면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분위기가 저는 팽배해 있고 이것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것에 좀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세대와 관련된 질문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이라 그래요, 여당이라. 여당 되면 달라져요. 야당되면 물불 안 저 가리게 되네. 자유한국당 하는 거 봐봐. 저게 오늘만 사는 정당 아닙니까? 예. 잃을 게 없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든 하여튼 진짜 망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자유한국당은 내가 그 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발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항상 우리 총선에서는 이 제3당, 제3지대라는 게 있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네. 지난 총선에 그 바람이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분 거예요. 네네. 국민의당이 3월 달까지 지지율이 얼마 나왔냐면 9%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본선 들어갔더니 26%가 나왔잖아요. 말하지 않는 여론층이 여론조사에서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지 않는 여론층이 그냥 조용히 가서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거에는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철수 이꼴 미래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통했던 거야. 근데 내년 총선 앞두고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분들이 제3지대, 제3당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단순한 이합 집산이죠. 자력이 불가능하니까, 자강이 불가능한 거니까 뭐 어떻게라도 해보자 이런 거고 한 가지 가능성은 아주 그 극우 제3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 공화당 보면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 우리 공화당은 이게 전국화가 안 돼요. DK나 그렇죠. 영남 지역에서 일종의 이제 제3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한국당이 만만치 않은 극우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3지대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남는 건데, 이 진보 제3지대가 남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젊은 층이 지금 무당층으로 한 45%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 안 하면 아마 이 민주당, 정의당 이쪽 선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투표율을 한 10% 정도 올려야 돼요. 10% 정도.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예요. 여기 10% 정도의 투표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네네. 그리고 아마 정의당은 비례 후보, 비례 득표에서 한 20% 가까이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 16%, 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정의당을 견제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의당이 무슨 정책을 내거나 내지는 무슨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견제하려고 할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당을 거의 뭉개버리고 그다음에 한국당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면 한국당은 찌그러집니다. 어쩌면 원내 3당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네. 그거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거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을 10%만 끌어올리면은 수도권에서는 한국당은 다 아웃이에요.
그러려면 20대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있는데 20대 남자들의 얘기를 예, 들어야 돼요, 예. 이제 그러면. 근데 20대 남자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심각하죠. 이 사람들을 돌리려면 훨씬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남자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20대한테는 40대 이상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40대한테는 20대가 뭐가 제일 괴로울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뭐 나머지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40대 이상한테 20대가 무슨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냐 물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취업, 결혼. 그러니까 100%라고 해도 좋을 만큼 40대 이상은 20대가 취업하고 결혼 걱정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대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현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50대가 본인들 겪었던 거하고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 남성 중심의 문화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딜레마인 것은 막상 여론조사를 돌리면 20대 남성은 15%로 낮게 나오는데 20대 여성은 또 75%가 민주당을 지지를 해요. 그래서 합쳐서 청년층이 40%가 지지한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로 가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둬선 안 되고 이 나머지 여론들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20대들에게 항상 뭐 얘기했던 게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항상 던져주는 게 무슨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따위 말도 옛날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20대에겐 희망이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또 그냥 세게 지른단 말이에요. 전 그중에 최고봉은 이명박한테 배웠으니까 보수적이다. 이 얘기가 진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빡친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 자기들은 박정희한테 배우고 국민교육을 헌장을 외운 사람들이 그 누가 했지? 우리 서른 의원이 하셨지? 근데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하면 사람이 자라면서 본인이 겪는 고통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다 있는 건데 누구나. 그것도 20대 개새끼론도 한 번 있었고. 서른 의원이 좀 그치 옛날 분이어가지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엘빈 토플로가 한 말이 있어요. 저 한국에 있는 젊은 학생들은 어차피 15년도에 다 없어질 일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해줘야 될 때가 됐단 말이죠. 그 20대 청년들한테. 15년씩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5년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0대들의 네. 현재 고민 또 앞으로 투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예측을 해보신다면 투표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추세대로면. 맞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전 남성, 여성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를 별로 의미 있다고 보진 않고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게 20대가 이제 투표를 저조하게 했거나 혹은 보수 쪽을 찍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을 또 20대 남성은 또 이렇게 해석할까 봐 걱정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젠더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게 깔려 그렇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오히려 너무 남성 여성으로 안 갈라서 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젠더 문제 극복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치가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어떤 답을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좀 염장은 안 질렀으면 하는. 염장 안 들었으면 좋겠다. 20대는 보수적이다.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맨날 하는 얘기가 20대는 보수적이다. 근데 보수의 기준이 뭐냐? 반통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오히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지. 과거 세대 어떤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계속 그 잣대를 갖고 20대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죠. 이 말부터 일단 벽이 생기는 거예요. 염장 지르지 말고 네. 예. 근데 제일 20대들이 열받아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존중해 주거나 듣지 않고 그냥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눌러버리는 예. 기성세대가 이걸 제일 열받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좀 이게 그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얘기 뭐 이명박한테 교육받아가지고 뭐 그렇다라는 게 진짜 들으면 열받는 얘기거든. 그럼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정치권이 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투표 때 투표자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근데 정의당은. 어차피 근데 뭐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20대는 어차피 그래도 한국당 안 찍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국당도 진짜 한 후보는 진짜 20대도 안 찍어요. 저렇게 한국당 안 하면. 찍고 예. 민주당도 안 찍어요.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 자체를. 20대를 하나로 볼 수도 없는 게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다니는 20대하고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노동을 하는 20대하고도 생각이 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안 되고요. 근데 20대가 저희가 해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답변을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인지 찾아내기도 어렵고 이런 일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찾아가서 듣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불만이 누적되면 결국 옛날에 87년에 전대협이 폭발했던 것처럼 이 세대는 또 다른 폭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 일자리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노동혁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 회사마다 뭐 돌잔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돌잔치를 열어줘요. 네. 예. 1년이나 그만큼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 그 굉장히 번듯한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대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왜 그러느냐? 그 진짜 워라밸이 체질화된 20대들한테 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또 고용 시장에서는 그 과거 60년대 70년대 그 일종의 그 직장을 천직 개념을 갖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굴리지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1년 만에 1년 더 기도 전에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워라밸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노동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거기는 뭐 진보가 지향하는 바 보수가 지향하는 바 다 떨쳐내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아울러 쉼이나 유희를 즐기겠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그 욕구도 채워줄 수 있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그 20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됐나 내 생각이? 그래서 김영민 그런 점이 TV는 보장이 돼 있습니까? 난 모르지. 난 모르지. 이게 문제야. 우리의 워라밸 내가 보장돼 무슨 있냐고. 내가 사무실 나와가지고 뭐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니까. 예. 난 자본만. 자본만. 아니고 좀 협업하는 겁니다 서로.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하여튼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80년대생인데 그것도 90년대생이랑 80년대생이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 잘 안 참아요. 안 참아. 그렇지. 90년대생 잘 참지 않습니다. 못 참아. 그리고 워라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박차고 나오는 경우는 워라밸을 추구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근데 워라밸이라는 거는 그렇게 용어를 쓰는 순간 뭔가 더 이렇게 고상한 걸 추구하는 듯한 근데 그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네. 나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최저임금 올리고 또 52시간 노동 만들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그런 걸로 한 발씩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물론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언론인이고 대기업이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52시간 생긴 다음부터 퇴근이라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고 네. 아침에 7시부터 나와서 밤 11시까지 굴리는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죠. 법이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해가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요즘에 저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얼마 전에. 또다시 시작이 됐대요. 이번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서 야근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이제 뭐 저희가 일본 얘기하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이 대기업들이 뭐 이번 일본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한테 전가시키고 또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이런 거는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헤쳐가는 주역이 대기업이고 삼성이고 LG라는 사실 저도 인정하고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건 도와야 되지만 그것이 노동 조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궁금한 것이 그 이재용 씨가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사기 회계 이 건으로 몸통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받아서 수사받아서 구속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든 뭐 감옥에 다시 가든지 아니면 구속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 못 간다. 내가 가면은 우리 기업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이 뭐 여기 또 부채질 해주고 펌프질 해주는 그런 수고 언론들도 있겠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원칙대로라면은 재판과 이 사안은 별개이긴 하나 과거에 이제 우리 사법부의 재벌 총수들에 대한 어떤 판결의 전례를 봤을 때 늘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의 사유로 정상 참작의 사유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용 씨가 이번에 이제 그 세계 품목 반도체 관련 3품목 일본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왔을 때 일본을 바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 일본 그 기업들도 만나고 등등 했는데 삼성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면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뭐 이전부터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그 이른바 그 세 가지 품목의 재고량을 더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국산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100% 국산화 안 될 겁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같은 이 글로벌 분업 체제. 체계에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가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재용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국면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한국 경제의 이 저기와 관련해서 삼성의 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실제로. 네. 네, 발로 뛰는 모습이.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일본 가가지고 또 이렇게 로드 투어도 하고 또 뭐 국산화 선언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삼바 분식회계로 인한 네. 어쨌든 불법 행위의 혐의가 이걸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칙론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예.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총수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2000년대 초에 증권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건희 회장이 폐암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뭐지 소문이 나갔고 증권가에서 고위권에 소문이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때 했던 평가를 제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서거하더라도 죽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삼성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공고히 해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CEO의 부재가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부회장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고 삼성이 잘해서 이 난국을 타게 갔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거랑 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인 게, 회계 사기가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요. 나라가 제대로 서질 못합니다. 이건 뭐 삼성이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국민들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촛불 정부도 그런 국면 하에서 그런 기조 하에서 일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서 자꾸 불구속을 시키고 풀어주는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공장 바닥 뜯어서 컴퓨터를 찾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로도 뭐 구속을 시켜라 말하는 시그널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전근대적인 사회는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전 순리대로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 포지션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좀 어떻게 이 국면에서 자기들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유력하게 이 국면을 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무런 그런 액션이 또 구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액션 하나 나오긴 했잖아요. 뭐 유승민 씨에게 네. 러브콜. 러브콜. 네. 뭐 그런 액션 하나 나왔죠. 예, 그게 오히려 엿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연봉인 것 그렇게 같아요. 오라 그러면 올 수 있어요? 빅녀시죠, 빅녀. 예. 근데 아직도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예. 아무 전화 통화한 것도 없다는데. 근데 그런 수준이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의 문제인 것 같고, 전 내년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큰 공작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작이요? 공작. 그래서 이제 경제가 위태롭다. 그냥 사실 일본의 극우들, 특히 나베가 아니지 아베죠, 아베.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체제를 흔들려고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선일보 따위에게 말하자면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 국면에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이런 그 구상 속에서 최근에 경제 도발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한국 경제를 한번 흔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추격을 당하고 있고 일본 경제가 뭐 아베노믹스 이후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저 침체가 이른바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 아베노믹스의 요체는 돈을 찍어가지고 경제를 부흥하는 건데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물가, 소비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저렇게 찍어내면 인플레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플레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가 죽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1인당 GDP 수준이 물론 이제 경제 규모는 일본이 훨씬 커요. 그건 이제 인구가 크고 땅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 규모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참 처지긴 하는데 1인당 GDP는 거의 이제 뭐 한 80% 이상으로 거의 차이 없죠. 네, 쫓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20년째 38,000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10,000에서 32,000까지 그때 일본이 3050 클럽에 들어갔을 때 네. 우리 GDP가 8,000불이었습니다. 그렇죠. 1인당 GDP가. 근데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3만 불 이상의 국가가 된 데다가 수출이 줄고 있어요, 일본이. 수출이 줄고 있고 우리는 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산업 구조를 보면 주력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이 주력 산업이 있잖아요. 그 주력 산업 중심으로 수출하고 아 그쪽에 있어요. 뭐 야동. 야동. 아, 엄청난 수출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주력 산업이 없어요. 네네. 게다가 이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이 우리가 다 뒤처지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일본 전자회사 10개 그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삼성 하나의 순이익이 더 크다라고 할 만큼 사실은 지금 일본 이 경제 산업 전반이 어떻게 보면 좀 침체일로 상태에 놓여 있고 아베노믹스도 거의 실패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굉장히 많아서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한번 흔들어 놓겠다라는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 소재를 포함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의 그 이른바 이제 전략 물자 뭐 1,100개라고 얘기하는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적 비교 여류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이 우위에 있으니까 그걸 쥐고서 그 칼자루를 쥐고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비겁하지 않아요? 그게 다 분업화돼 있는 건데 그렇게 먼저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거를 수출을 하면 우리가 그걸 완성품을 뭐 중국한테 넘기고 중국이 이렇게 넘기고 약간 이런 그 분업화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게 전형적인 옛날부터 일본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사실. 선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건데 네. 나는 그 일본이 한국 엿먹기려다가 둘이 자기들이 부메랑을 맞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글로벌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뼈와 살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뼈만 부러지거나 우리 살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 뼈도 부러지고 자기들 살도 이 떨어져 나가는 아니, 거의 건데 카미카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문제는 그걸 감수하고서 아베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 수틀리면은 저기서는 물건을 안 판다. 이런 인식을 줘서 도대체 일본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이거예요. 그걸 감수하고서도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참에 한번 제대로 눌러놓고 제대로 길을 들이겠다라는 그런 야욕이 깔려 있는 거죠. 가치 죽자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는 이제 좀 내수가 좀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따로 살자는 뭐 그런 의도라든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또 같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렇죠.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판 자체를. 그런 의미에서 뭐 참의원 선거 때문에 기획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헛소리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단기적인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IMF 때 이제 우리 경제가 개방을 강요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분업 체제, 분업 구조 속으로 네. 한국 경제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네. 자본시장도 다 열리고 다 열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로벌 분업 구조라는 게 느슨해지고 있고 느슨해지고 있어요. 국가마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이 보호무역주의 시동을 건 거는 사실 미국입니다. 트럼프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성격도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생존해야 될 그런 어떤 이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이 글로벌 분업 체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포지션을 그렇죠. 잘 잡으면 예. 그걸로 성장할 수 먹고 살 있었거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걸로 대표적으로 이 성장한
이 저기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에요. 그렇지. 뭐 삼성, 현대, 뭐 SK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시대하고 다른 시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부품 소재, 뭐 장비 이런 거에 그 후방 산업이 우리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이 후방 산업 끌어올리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완제품을 만드는 뭐 현대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잘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 경제 구조나 아니고 산업 구조나 경제 체제에 주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메시지랄까 함의가 있는 그런 변화라고 봐요. 저는 이제 냉전 체제에서는 소련 대 미국으로 해서 그 아래 위성국으로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하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곰을 일본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서 자라온 게 사실이고,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냉전 자체가 흐릿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이 구성되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하고 다시 자국주의로 돌아가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은 이젠 큰 형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엔 미국이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 보여주면 돈도 갖다 주고 물자도 갖다 주고 다 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오늘도 방위비 분담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더 이상 자유로운, 뭐 그게 자유롭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옛날 같은 큰 형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그 97년 체제 이후로 어쨌든 개혁을 해서 살아남은 대기업들이 지금부터 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경제를 잘 선도해야 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큰 틀이 될 것이고, 정부가 이런 가운데서 기초과학과 기초산업 육성하고 부품 소재 기업들을 양성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투자를 하는데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들 뜯어먹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는 것을 좀 잘 감시하면서 예.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공정 경제, 정의로운 경제, 이거 외면하면은 바로 도태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5일날 정부가 이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내놨잖아요. 거기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좀 수평적인 그런 분업 체계를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후방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이전처럼 대기업이 다 자기 안으로 수직 계열화 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우리 그 부품 소재 산업이 왜 발전을 못하냐면 대기업이 사준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 뭐 신물질 하나 개발하려면. 그렇지. 근데 사준다는 개런티를 안 해. 사준다는 개런티를 안 하면은 여기 다 질렀다가 나중에 안 사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기업이 좀 사준다는 이 개런티를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거를 신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원천 기술 수준을 높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대기업들 안 기다려줬거든요. 네. 그냥 일본 가서 사다가 그게 싸고 검증됐으니까 빨리빨리 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후방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우리 주력 산업들이 지금처럼 잘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앞으로 전부 국가들마다 이런 보호무역 장벽 치고 이런 식의 막 경제 전쟁이 일상화되고 이러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벌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한국 경제에서 자신들이 그 했던 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그게 곧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책임감이 생길 리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이번에 놓고 이제 기업을 대책 나온 거를 보면 정부가 이른바 그런 어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나 이제 수평적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또 이 틈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그거를 일감 몰아주기 느슨하게 규제도 완화하고, 아까 이제 노동권, 뭐 재량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그다음에 화평법, 화평법 개정 화관법, 얘기 나오죠. 이런 그 화학물질 평가 등록에 관한 법률, 아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 그 교훈으로 이제 화학물질 평가 등록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 전에는 평가 등록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더 이제 느슨하게. 근데 이런 요구들이 이 일본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 없이 재벌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상당 부분 들어갔어요.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 거지. 아니, 전 대기업이 잘하는 일은 대기업에게 잘하게 하면 되고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만 잘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불법이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는 이 사주,
사주의 특히 상속과 관련돼서 끊임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단속하고 이재용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처벌을 한번 하면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죠. 예. 이게 어차피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등이 저렇게 보호무역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도 다 따라가야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1등이라서. 그렇죠. 어차피 다 따라가야 될 시점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될 지금 시점을 지금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네. 되게 스트롱맨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대 스트롱맨을 기용하려는 민의가 작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 사회가 강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약간 시너지가 나잖아요. 한번 좀 힘을 딱 모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황이었고 닥쳐야 될 일이라면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겨내는 게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 국면이 됐어요, 사실은. 예.